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학기에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법을 같이 공부할 박용만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좀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지금도 상당히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인강으로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 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대면 수업이 될 수 있는 날까지 어쨌든 이 자료로서 여러분들 같이 뵙게 된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응급처치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응급 심폐소생술이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으리라 생각되지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간단하게 이번 학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적에 대한 처리를 여러분들께 성적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이 나오는데요. 응급처치라는 것은 위급시, 위급시라는 것은 사고나 질병이나 재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급시 사고나 질병이나 재해 때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란 위급시 나 자신을 지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급시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 안전부터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급시 나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나 부상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즉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주어서 고통을 들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을 우리가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라는 것은 사고 현장에서 첫 번째 목격자인 내가 해야 되는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의 필요성, 그럼 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살린다. 그래서 살린다 부분은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빨리 어떤 응급처치를 치료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일련의 행동을 해주어서 소중한 생명에 이상이 없게끔 우리처럼 건강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급처치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응급처치 전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장 넘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우리가 응급 상황 시 사고나 질병이나 재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모를 해서 내 안전도 지키고 환자나 부상자의 소중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응급처치란 위급시 내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환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나 부상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주어서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길게 얘기를
있지만요. 짧게 얘기하면은 응급처치란 응급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재해나 응급상황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그래서 이 응급처치의 각각의 방법을 우리가 익혀서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결정을 해서 부상자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발생한 상황의 발생과 응급처치에 보면요,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생한 어떤 발표한 자료들인데요, 이 내용을 다음 차시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의 목적은요, 응급처치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부분은 전문 의료 서비스, 즉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고 현장에서, 재해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킨다 또는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의 악화를 예방해준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히 지혈을 해줌으로 해서 상처 악화를 예방시키고, 그리고 신속하게 지혈을 해줌으로 해서 또는 골절 환자에게 신속하게 고정과 아이싱을 해줌으로 해서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회복 촉진. 또 하나는 119 또는 1339에 도움 요청 전화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이 네 가지, 생명 유지 또는 생명 연장, 상처의 악화 예방 또는 악화 방지, 그리고 회복 촉진, 또 하나는 도움 요청, 이 네 가지가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내 사고 현장에서 내 안전도 지키고 환자나 부상자의 소중한 생명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응급처치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여기에서 동의라고 있죠. 자, 동의라는 것은 부상자나 환자를 목격했을 때 내 신분을 밝히고 도와줄까요 말까요 라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는 위법이 될 수 있다. 즉, 여러분들 이 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담이 있듯이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줬다 하더라도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반드시 내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장에 보면요, 여기에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안법, 이 법이 나를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응급처치 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감염에 대한 거, 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나 부상자의 또 다른 2차 부상 또는 2차 이 감염으로 인해서 또 생명의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1차 반응자의 역할, 자,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이구나, 뭐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119 또는 1339에 전화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까 말까 과감한 어떤 사명감을 가진 그런 행동 결정, 그리고 119 또는 1339에 전화 연락하는 거, 그리고
119에 신고하고 나면 즉시 돌아와서 뼈가 부러진 사람은 뼈가 부러진 사람에 맞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응급상황 인지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소리, 폭발음, 건물의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냄새, 후각적인 거, 그리고 이상한 장면이나 모습 또는 정상과 징후로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정확한 인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체크, 콜, 케어. 자, 3C라 그러죠. 체크에 C가 있죠. 다음에 콜에 C가 있죠. 그리고 케어에 C가 있죠. 3C 이 세 가지가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입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에서 첫 번째 현장 조사 안전하나, 환자 주위에 위험 요소 있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얼마나 많은 사람 다쳤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행동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119 신고를 또는 133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119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즉시 돌아오는데 119 신고를 할 적에 사고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상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 신고가 나면 즉시 환자나 부상자의 상황을 살피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호흡이 정지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환자의 반응 확인,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환자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다 다쳤습니까?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그러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물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체 징후 확인, 즉 호흡, 맥박, 체온 또는 혈색 이런 것을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식이 없는 환자 평가 또는 의식이 있는 환자의 평가가 됩니다. 다음에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 호흡계, 순환계, 그리고 호흡 응급상황, 출혈 및 쇼크 이 내용을 또 배울 거고요. 다음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그래서 심장 응급 상황은 어떤 게 심장 응급 상황인가, 심정지는 어떻게 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성인의 심폐소생술의 방법, 그리고 소아, 어린이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도 각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기도폐쇄, 기도폐쇄는 구조적 장애로 오는 기도폐쇄와 물리적 장애로 오는 기도폐쇄가 있습니다만, 이 장애에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다가 구슬이나 사탕이나 목에 걸렸다. 이것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폐쇄와 그리고 성인과 어린이의 기도폐쇄, 영아의 기도폐쇄, 그리고 사고로서 턱을 다치거나 또는 목뼈에 어떤 부상을 입은 환자 또는 부상자의 기도폐쇄하는 방법, 특별한 상황에 기도폐쇄 방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손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친 거라 그러죠. 연부조직 손상이라는 것은 피부, 상처가 났다. 그리고 근골격계 손상은요, 뼈가 부러졌다. 즉 골절에 대한 정의와 골절의 어떤 원인, 정상, 거기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갑작스러운 질병, 뇌졸중, 당뇨, 실신, 발작, 각각의 정의, 원인, 정상, 그리고 각각의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응급처치 마지막 이게 내려지는데요. 중독, 물리거나 쏘임, 열 손상과 한랭 손상, 환자 이동, 심리적 응급처치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학기에 배워볼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중독에 대한 부분, 물리거나 쏘인, 뱀에 물리거나 또는 벌에 쏘이거나 그리고 더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리고 또는 추워서 동상이라고 그러죠. 저체온증 또는 부분 동상 뭐 기타 그리고 환자의 이동, 이송, 운반이라고 합니다. 운반. 예. 그리고 심리적 응급처치.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뭔가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그 환자나 부상자를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충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 전체 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5주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에 좀 더 같이 집중을 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과제물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과제물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주 동안 배우는 내용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히 지상에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제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물에 빠졌을 때 익수라 그러죠. 수상 안전에 대한 내용을 A4 용지 한 3장 정도 글자의 크기는 12 정도로 해서 A4 용지 석장 표지면 빼고 석장입니다. 그러면 표지판하고 쳐서 넉 장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아마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고 메일로서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되지는데 성적 처리는요. 성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중간고사 30점 아마 그 강의 계획서에 다 적어놨을 겁니다만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출석 10점, 그리고 과제물 이런 게 20점, 또 평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렇게 해서 100점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하면은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제물을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면은 그때까지 내는 제 시간을 맞춰서 내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출석도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석, 지각, 조퇴, 결석 없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일단은 어쨌든 최소 기본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과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꼭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얘기 듣느라고 좀 지루했을지도 하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